아니야, 있어. 우리 이제 처음이네, 그치? 네. 네. 들고 있어요. 강사는 누구야? 우리? 예? 나오면 다음 강사요? 나요? 다음 강사는 아니. 이제 지금 누구를 뽑아놨냐면 기후 환경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해로도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분이 또 하나 해주기로 했고 또 한 분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걸로. 네, 지난번에 올려놨었는데. 이력표인데 나는 빠진겨? 네? 나는 아니, 빠진겨? 뒤는 빼야지. 아니, 조용필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할까요? 우리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제 네. 시작을.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미래포럼의 회원이자 평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대학교 상담실장이자 초빙교원인 권수미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MZ세대라고 하는, MZ세대에서 이제 2010년 이후가 알파 세대거든요. 2010년 이제 알파 세대들이 곧 오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까지 이제 상담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MZ세대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MZ세대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해가 맞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이제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셨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지금 현재 20대 남성 아이들의 우경화, 보수화 이런 얘기를 곽일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심리적인 구조가 이해가 돼야지 그들이 이렇게 우경화되고 보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영영이 이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럼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함께 나눠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미래포럼에서 하는 강의 형식 같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강의를 잘 진행하지 않아요. 상담도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의를 잘 진행하지 않아요. 거의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학생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주로 토론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MZ세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게, 일단 교실에 딱 들어가면 새카만 옷을 입은 애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앉아 있어요. 제가 교양 과목이라 한 50명이 최대 맥시멈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새카만 애들이 들어가면 이제 깜깜한 교실에 있어요. 더운 여름날에, 여름은 덥잖아요. 이제 겨울이 다 돼가면 춥고. 근데 절대 냉온풍기를 켜지 않아요. 불도 켜지 않아요.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새카만 옷을 입고 새카만 교실에서 덥거나 춥거나 앉아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불을 켜고 냉온풍기를 켜야 그제서야 애들이 저를 본 척 만척해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15회를 해요. 왜냐하면 15회기를 이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기본 15번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 다 그래요. 요즘 MZ세대들이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언제? 무리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되게 말 잘해요. 진짜 신기하게. 그게 제가 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MZ세대 공부를, 저도 사실은 계속 아이들을 지금 몇 년째 만나고 있고, 내가 되게 이해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되게 큰 사회적인 이슈인 20대 남성들의 우경화와 20대 남녀의 성별 갈등, 젠더 갈등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다 더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걸 준비하면서 본 많은 논문들과 자료들을 제가 조합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MZ세대와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MZ세대들이 보여지는 사회적 현상을 다 각자의 경험 안에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들을 꺼내놓고 제가 먼저 공부한 걸 가지고 한번 맞춰보고 과연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좀 넘겨주고 갈 것이냐. 우리 뒤를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주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저는 지금 그걸 이해 안 하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래도 제가 만난 개인적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도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객관화 시켜놓은 자료들이 또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MZ세대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한 거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각자 MZ세대 자녀가 있으신 분. 여기서 MZ세대는 1985년생부터 2010년 이전의 아이들이에요. 그럼 다 있죠? 가장 MZ세대 아이들과 만나면서 가장 힘든 거. 불합리화를 많이 당했다. 애들이. 그렇게 느끼죠.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상담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97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Z세대예요. 네. 97년. 97년 세대 같은 경우는 기초학령이라는 거가 있어갖고 방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화가 너무 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얘들이 10대의 초창기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멍하게 있는 상태에서 사회를 나왔는데 학교나 이런 데 나왔는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거에 엄청 많은 토론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는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이 남녀평등이 그러니까 구성원에서도 이게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똑같이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뭐 이러다 보니까 기성세대하고 너무 뭐랄까 그 생각이나 이런 거가 차단이 많이 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세대는 이미 성이 굉장히 평등하지 않은 시대에서 태어나서 살았고요. 지금 MZ세대 아이들은 이미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단절이 되지 않잖아요, 세대는. 성평등, 불평등과 성평등 세대가 단절이 되지 않잖아요.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색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쫙 같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특성은 우리는 성이 평등하다라고 배우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이 사회에.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세계는 성이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느 한쪽 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중심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상담에. 거기에 이제 칼 로저스가 말한 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과 직접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불일치될 때 심리적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경험 세계에 불일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성인 평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성평등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네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인지하고 있는 측면과 다르게 계속해서 성이 불평등하니 그러니까 남성 얘네들이 보는 거는 그 차별의 역차별인 거거든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각하게, 왜냐하면 나는 그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표방을 했기 때문에 더 심각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치적 전략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고, 그런데다가 정치인들이 이걸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인 전략으로 갖다 많이 쓰고 있는 중이에요. 윤석열 때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개념과 자기의 경험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게 심리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 감정. 감정. 정서 상태. 불안. 맞아요. 두려움과 불안.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들은 자기 개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세상이 자기네에게 준 그 가치는 이미 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경험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 불일치가 사실은 되게 불안을 되게 많이 가중시켜요. 근데 여러분들도 불안을 되게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폭식 왜 해요? 그러니까 폭식 왜 하냐고. 폭식을 하는 사람 있죠. 근데 폭식 왜 해요? 그 본능적인 일이잖아요. 먹는 것은. 본능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머리가 맑아지죠. 본능적인 거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도피죠. 그러니까 도피든 뭐든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마비가 돼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 자기의 불안이 사라지고 자기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불안을 없애줄 수 있는 세력에게 자기 자신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제 미래프롬 회원 중에 한 여성 회원은 네. 그 불만을 아니면 네. 약간 조금 뭐 불편함이 있으면 욕설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 치료 중에 하나가 욕 테라피가 있어요. 욕 테라피. 그래서 진짜 욕 테라피가 있거든요. 뭐 좀 우리가 아르바 테라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 테라피가 있어서 욕 테라피 센터가 있어요. 가면 근데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을, 근데 인간은 심리학적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를 존속시키는 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일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있는 동안 자기 몸과 정신을 존속 유지시키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 가치니 공동체적 의식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는 자기 존재를 살려내는 것의 하나인 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자기를 살려놓는 거가 최선의 목표인 거예요. 목적이자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인간이 태어나서 철학자들도 그렇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느냐의 목적을 두고 자기는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이 순간에 매 순간순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한 20대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더 그러냐, 왜 더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MZ 세대와 알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들이 태어나는 그 시대의 환경과 그들이 맞닥뜨리는 지금의 시대, 변화된 시대 때문에 그렇거든요. MZ 세대는 통으로 MZ 세대라고 하거든요. 1985년부터 2010년 2010년 이제 알파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시대에서 MZ 세대를 같이 묶기도 하는데 M 세대와 Z 세대는 좀 달라요. 구분돼요. M 세대는 96년까지예요. 그리고 Z 세대는 97년부터 2010년 전이거든요. M 세대들은 2008년 그 금융위기 왔을 때 첫 번째 취업을 나왔던 그 시기를 품고 있어요. Z 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약간 다시 괜찮아진 이후에 자신들이 누리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제 특성을 좀 보자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주장이 자기주장이 강하죠. 왜 자기주장이 강하냐? 저는 좀 자기 주장에 강하다는 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요. 좀 반대로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요즘 애들은 목소리 발성이 굉장히 먹는 발성을 해요. 지르는 발성을 안 해요. 맞아요. 웅얼웅얼거리죠. 말을 할 때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90년대 유튜브 청소년들 나오는 거 보면은 엄청 나대거든요. 막 주장하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고. 요즘 애들은 정말 자기 주장을 무척 숨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본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은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본인들이 주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예대상 유재석이 받고 그 연기자 탑은 언제나 송강호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안재욱이라든가 최진실 전부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탑 스타들이 많았거든요. 다 제 나이 또래. 특히 가수들은 더했죠. H.O.T 같은 경우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막 정상을 달리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소녀시대나 아이유나 그리고 특히나 요즘 트로트가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너무 먼 거죠, 너무. 네, 그래서 자기들이 주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언제나 되게 방어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논문에 나와 있어요. 연구되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얘네들이 대표성을 띠는데 너무 평가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세대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대표성이 되게 미약해요. 이 아이들이 가지는 대표성이. 그래서 사실은 주류로 입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주류로 입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성상 보면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실현 경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문화를 되게 많이 구축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류로 입성을 못하고 대표성을 굉장히 과소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정치 참여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투표율 높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는 그들의 활동 영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있는 듯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아이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구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아이들의 아까 이제 뭐 자기 주장이 강하냐 안 하냐 웅얼웅얼 거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MZ 세대의 아이들은 정반대의 성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를 정말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를 안 드러내는 것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보면 우리가 TV를 보면 예능 특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걔네들의 문화가 숨어 있어요. 본캐 부캐. 그러니까 SNS 보면 걔네들 부캐 되게 많아요. 부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 정확하게 확립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굉장히 이타주의. 안 그래 보이죠? 되게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얘네들의 별명이 에코이스트예요. 그래서 이타주의예요. 이제 한동안 나르시시스트가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한동안 자기애성 성격장애에서 윤석열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 반대인 에코이스트. 근데 우리가 하는 에코이스트는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들어가면 야 교수가 아직 오고 있고 자기네끼리 다 앉아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땀을 삐삐 흘리면서 불도 안 켜 냉방기도 안 켜? 이게 무슨 에코이스트야. 야 되게 이기적이다 해서 짖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되게 안 하고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는 걸 극도로 꺼려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서 자칫 누군가가 감정이 상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자기네는 에코이스트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제가 이러면서 불쾌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더운데 다른 사람은 덥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상반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기적이 보이지만 걔네들 에코이스트인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를 드러내고 싶은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분산시켜요. 본캐, 부캐. 그래서 SNS 보면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계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얘네들한테 중요한 게 줄임말. 자신들의 은어. 그래서 우리는 왜 마치 한글학자들, 모든 성인들은 다 한글학자야. 한글이 파괴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거는 세종대왕이 들으면 뻘떡 일어날 소리야. 세종대왕이 처음에 한글 창제했을 때랑 내가 쓰는 한글이랑 절대적으로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 문화는 그들이 이끌어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기존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또 나는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쪼개고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는 가면이잖아요. 멀티 페르소나, 부캐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그냥 통칭해서 부캐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하나는 밈이라는 밈 알아요? 밈? 여기 보면 오늘 무호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무호야. 그만큼 MZ를 알고 싶은 거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봤는데 놓쳤을 거예요. 무한도전 알래스카. 맞아요. 무한도전의 알래스카의 김상덕 찾기에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무한도전 이걸 해달라는데 뭐야 이렇게 한 거야. 정명돈이 받아서 그만큼 신난다는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밈의 현상이에요. 이들의 문화의 하나예요. 밈은 이기적인 유전자. 리처 조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처음 나왔어요. 이건 문화적인 복제. 문화의 복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능이나 아니면 무슨 사자성어를 하든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마치 그 DNA가 복제되는 것처럼 복제해서 모방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복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DNA가 유전되듯이. 그래서 자기네가 필요한 거에 따라 갖다 쓰거든요. 이런 문화라든가 페르소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들의 문화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얘네들이 SNS에 숨어서 마치 키보드 워리어처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왜 좀 우리는 대면에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대응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만큼 불안도가 높고 자신의 자아가 다칠 거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모두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쪼개서 분할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자기 존재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 아이들의 관계 형성이 어떠냐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가볍게 모였다 흩어지는 스티커 인맥. 그리고 필요할 때 뽑아 쓰는 티슈 인맥. 요거는 바깥의 대인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착하는 관계가 있어요. 집착이라고 좀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게 하는 관계. 가족 관계. 그건 네덜란드 연구에서도 나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과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관계의 집중은 가족에게 해요. 그런데 이웃과 지역사회 관계는 굉장히 느슨해요.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이제 사회적인 고립적 측면에서 가정 내에서만 이 아이들이 이제 관계를 하는 측면이 있고, 대외관계, 바깥, 외부 관계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고립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그 자발적 고립 연구를 하는데, 저도 이제 보면 애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그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친밀도를 느껴요. 그런데 나머지 관계에서는 아까 말한 스티커 인맥이라든가 티슈 인맥처럼 지내요. 왜? 내 자아의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 내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물론 가정사가 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가정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혼도 하고 뭐 조부모 있고 뭐 그럼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하나의 각각의 현상인 거고, 전체적인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보면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관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하지만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칠 거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서. 근데 내가 만나는 아이들도 다 그랬어요. 제가 마음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매일 와서 우는 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걸 감당해내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바라보는 현상은 집에서 그렇게 키웠어요. 집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키운 거예요. 경쟁